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자, 명태균, 김영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김영선도 김영선이지만 명태균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재판 또 다른 재판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된다. 뭐 물론 1심이고 항소 이후에 2심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명태균 씨는 재판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렇겠죠. 신났죠. 신나가지고 그 변호인들 있잖아요. 늘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은인이라며 이분들을 막 띄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 표정 보세요. 박죠. 이분은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부로부터 그 영업 면허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인증받은 거죠 지금. 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목이 열린 거죠. 진짜. 이제 자서전 쓰고 유튜브 출연하고 새로 면접을 간판 받았으니까. 저기 여론조사 연구소 크게 걸고 이거 차명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신났어요. 어렵네, 오늘 진짜 어려워. 너무 제가 오늘 너무 지금 분노에 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요. 너무 속상하네요. 자,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응 어떻게 갈 건지, 뭐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죠. 이 재판을 국민들이 다 봤고 관련해서 이후 상황들까지도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바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 상황들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기존에 있었던 뉴스 외에 계속 추가되고 있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그 판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회의였는데 이 회의 통해서 6명의 판사 명단을 추첨을 통해 확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됐고, 지금 이제 구성원이 확정이 되면 사무 분담 회의 거쳐서 2개의 재판부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형사 1, 2부가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 1, 2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지정이 되고 전담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이후 상황들은 이제 영장 전담 재판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무 분담이라는 게 너는 무슨 일 한다, 너는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회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요게 이제 정해지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전담 재판부가 됐고,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그리고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가 각각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인 거고 이제 판사들 인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내란 전담 1, 2부요. 네. 지금 전담 재판부로까지 재판부 했으면은 아마 인사 조 인원은 대상에서는 그대로 가고. 그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영장 전담은 좀 인사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네, 맞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또 후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판부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 사실 검찰 얘기해야죠. 검찰도 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내용이죠, 이건. 네, 창원지검의 기소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강혜경 씨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다니자 별건 수사, 완벽한 별건 수사를 했어요. 심지어 인지 보고서도 수사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될 부분에 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진행이 됐고, 영장도 영장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추가적인 그 혐의에 대해서
압수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명의로 기소를 함으로써 현재도 나눠져 있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형해화시키는 행태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창원지검에서부터 내내 얘기했던 왜 윤석열 김건희로 안 가느냐 의 결과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 윤석열 김건희를 빼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법리 구성이 조금 꼬이게 됐고 그 결과의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 일부분의 책임 그 이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예.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은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될 원래는 같이 재판을 받아야죠. 사실은 그렇죠. 연결돼 있는 걸 그치. 거기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정치 활동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따지게 되는 것이고 사실 명태균은 정치 활동을 윤석열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김영선은 대가로 받은 그 거죠, 대가로 사실은. 받은 게 공천이다. 그리고 그게 세비 반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단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를 빼버리고 나니까 이게 김영선의 공천 고리가 하나 대가로 끊어져 세비 버린 거죠. 반띵 요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며 오늘 무죄 선고가 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 세팅 자체를 잘못한 거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그 선고도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항소로 가면 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창원지법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재판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참. 그러니까 법원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이어가 보자면 어제 법사위에 새로운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법사위가 그 법안들 올라오는 게 있으면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해당 공무원들 불러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인데 신임 대법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나왔고 지금 법원 행정처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이제 뾰족한 질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제 이 박영재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천대엽 시즌 2 같더라고요. 아주 당당하던데요. 근데 저 분이 누구냐 하면 대선 직전에 네. 파기 한송을 그렇죠. 이끌었던 주심판사입니다. 당시에 그 3심의 주심판사였습니다. 자기가 주심판사. 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서 자기가 대답을 근데 한 거구나.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가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임명을 하는가 소위 말해서 누구 측근인가 누구 명을 듣는 사람인가 누구와 신뢰관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한 명밖에 안 떠오르죠. 조의되죠. 오히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 해명의 스텝이 꼬이니까 약간 좀 워워하면서 좀 톤 자체를 낮추려고 하는 시도라도 있었는데 네. 신임 행정처장은 너무 단호하더라고. 네. 네. 법과 원칙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그 로그 기록은 왜 제공을 못하고 있는지.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진짜 뭐 총알같이 막 진행이 되어버렸던 거 아닌가 당시에. 그래서 그 기록 8만 쪽 다 읽었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범인지 보려면 다 읽어야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판단이 되죠. 말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아, 이야기네요, 이게 그러면. 다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앞서 그 김인택 판사나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처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풀어줄 결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유죄 취지로 파기 행성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보면 필요한 자료들이 보이겠죠. 자, 근데 제가 그 조희대 얘기를 꺼낸 이유가요. 조희대의 결심이 보이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이렇게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희대입니다. 그렇죠. 또 당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파기 한송 결국 조희대의 입김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 주심 판사입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예. 조희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지요. 어허. 또 법원 행정처장이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건 배당, 법관 인사, 이 사건 누구한테 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죠. 하는 결심이 보이는 예. 인사다.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관적 평가예요. 객관적 예. 사실이 아니라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 결국 이제 사법개혁안을 끝까지 사법부 차원에서 맡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 그렇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러니까 사법개혁안이라는 게 뭐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모두 반대했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며 반대했는데
법 왜곡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이 너무나 주관적이다라는 이유로 반대. 그러니까 과거에 천대엽 이 전임자는 뭔가 좀 느물느물한 맛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약간 쪼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어제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해요. 너무 태도가. 태도가 네. 너희 국회의원이야 두고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쩔래 뭐 이런 노래도 느낌인 재판 거예요. 걸리면 참 고의 뭐 이런- 판단 객관적으로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참 객관적으로 하신 게 이거예요. 저는 진짜 예.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건 재판의 독립입니다. 예. 예, 사법부의 독립은 그 사법부의 독립이 가치가 아니라 재판을 독립하라는 거고 그 재판의 독립의 중요한 독립의 원칙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법원 내부에서도 독립이 돼야 돼요. 예. 그거에 가장 상극이고 가장 반대되는 조직이 행정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행정처 폐지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 기준으로 보자면 조희대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그래서 제가 ETF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법원행정처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제안한 것이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장 개인이 예. 대법원장 개인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걸 통해서 개별 법관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게 공적 기구로 만들자, 독립성을 강화시키자라는 건데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는 그 조직이 의미인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 아니에요. 예. 그 대법원장의 자의에 사법부 전체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었고 지금의 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아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도록 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예. 뭐가 맞습니까? 답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시스템 에러를 고쳐야 되는 것도 있는데 휴먼 에러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 내란범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과를 계속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란범에 대한 재판도 이제 저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내란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란범 그리고 불법적으로 만약 공직선거법까지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내란범이자 이제 사실은 당선 무효형이 여야 하는 그 사람의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후속 법안이 필요하다.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윤석열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란 정당 이름을 얘기하면 저희 되잖아요. 경찰서 또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안 되는 건가 지금? 아니 분명히 어떤 꼬투리든 하기 때문에 어.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결국은 힘들구나. 네. 예. 고소고발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형 많이 맞았는데 괜찮더라. 괜찮아.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국회는 국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니까 예. 법 만드는 곳이니까 법 만드는 곳에서 최대치로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법부를 규정하고 통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입법 활동을 사법부는 마치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라는 게 구성될 수 있는 것도 국회에서 입법을 국회에서 했으니까 입법을 해야지 구성이 되는 그 거죠. 법의 근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겨레 예전 칼럼을 읽고 참 마음이 이제 울렸는데 2차 사법 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노태우 때 막 법원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이래서 아주 좀 젊은 저연차 법관들이 다 들고 일어선 예. 거예요. 근데 그때 중앙의 형사부에서는 본인들이 저연차 법관이어도 이름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존재감이 드러났던 판사가 조희대 판사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신성 불가침한 조직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상권분립의 원칙상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지금은 국민을 위한 재판과 판결과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판사들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 측면은 있지 않냐? 그럼 시스템적인 문제 중에서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법 왜곡죄나 대법관 증언이나 어떻게 사법개혁으로 이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데 무조건 위헌, 안 돼.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럴 수 있는 국면을 그렇죠. 이미 네. 넘어섰고 본인들이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는데 정치자금법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입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겁니다. 사실 입법부가 그 입법자의 의도가 법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 앞서 우리 김상우 의원이 내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총칼 들고 군인이 국회에 침탈했던 그 장면이 강렬하니까 그 장면에서 여러 그 인상들이 있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이 재단을 하는 마지막 그 시점은 법원이거든요. 법정이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내란 세력들의 잔존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내에도 그 뭐 동조했던 세력이 있다든지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쯤 막 국민들이 이렇게 불불처럼 일어났다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던 이 시점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내가 뭐 법정에서 엎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 우리가 군사 정권에 힘을 뺄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군 인사를 군에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군 인사를 문민이 가져와 버려요.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고 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나눠 버리거든. 음흠. 똑같은 거예요. 재판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사권, 배정 이런 행정 정무를 나눠 버려야지만이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을 다 방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법원 행정처처럼 없앤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 없애는 걸로 보관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회제안이 있으니까요. 회제안으로 예. 보관 만들었었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그러면 법원 행정에 필요한 사무가 필요하다면 그거 관련된 전문 공무원들이 하면 될 것인데 맞아요. 이 사람들은 자꾸 판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 발의한 것은 판사가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외부의 사람들도 모아서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자의 핵심을 두고 대신 공정하게 개방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자에 초점을 맞췄는데 꼭 필요한 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는 그런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나네. 이 법원 관련된 뉴스를 다룰 때마다 그 과거에 이제 법원이 이 국민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 어찌됐건 뭐 마지막 최종은 법원 가서 따져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이건 스스로들이 자초한 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후속 보도들이 있거나 향후 진행되는 내용들은 또 저희가 전해드리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